자, 반갑습니다. 2016년 5월 17일 5월의 세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할게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네, 솔직합니다. 오늘 화요일장입니다. 어제 월요일장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일찍 간 것 같습니다.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고 밥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이 환절기라 그런가요? 날이 이제 오늘 내일 거의 뭐 여름 날씨가 된다고 하는데 잘 들리시나요? 자, VIP방 들립니다. 공개방은 어떠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안 들리시면 말씀하시고요. 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들리시면 2번 눌러주세요. 네, 풀어왔는데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풀렸습니다. 됐습니다. 네. 아침에 푼다는 게 깜빡했네요. 어젯밤에 거의 저희가 기침을 깨야 되는 바람에 제가 올맞나봐요. 그러더니 목이 좀 갈갈하게 합니다. 그래도 방송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라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고 합니다. 3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초여름 날씨가 아닌 한여름 날씨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인가요?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화요일장 아침 시황 이제 이슈 시작합니다. 뭐 날씨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른 얘기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입니다. 지난주에 12일 날까지만 이제 미증시와 함께 뉴스들이 올라왔었고요. 오늘 보니까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뉴스 나온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일단 미증시 마감입니다. 미증시가 올랐어요. 조금. 다우가 좀 올랐습니다. 얼마 올랐느냐? 다우지수 175포인트, 나스닥은 57포인트, 약 1%가량 올라왔는데 연봉상 그림 본다면 역시나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올랐다가 이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번 올해 다우존스 산업지수 올해의 모습은 양봉이지만 작년도에 음봉의 캔들의 모습이 몸통이 얇았고요. 꼬리가 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이번 달 시장 음봉이에요. 어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5월 중에 좀 떨어지는 중이죠. 하락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봉상 반등입니다. 자, 요거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다우존 산업지수의 주봉 형태입니다. 3주간의 음봉 이후에 이번 주가 시작하자마자 양봉이 약간 나오겠지만 이건 뭐예요? 반등의 저항입니다. 17,000포인트 후반선 정도까지 오면서 8,000 좀 안되는 자리죠. 7,000포인트 후반선 700 전후까지 올라오면서 이평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일 오른다? 오늘 밤과 내일 오른다? 글쎄요, 오르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 그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가운데 반등으로 양봉 나왔지만 장중에 고가 17,755에서 17,710으로 끝납니다. 좀 눌렀다는 얘기죠. 저항 맞다는 얘기입니다. 미증시 조정이 있었다 라고 보시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상 기준의 음봉 형태입니다. 음봉 형태 아래 꼬리 길죠? 조금 더 음봉이 두꺼워져야 돼요. 몸통이 두꺼워져야 지지라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은 좀 떠있는 형태다. 반등이 나왔다 이미 라고 보여집니다. 주봉 월봉 동일하죠? 네, 주봉 똑같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동일하게 주봉상 양봉이지만 이번 주 양봉의 모습에서 저항이 있었다. 나스닥 일봉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저항이죠. 4,700포인트 후반선. 자, 다우와 나스닥이 올랐습니다. 1%에서 1% 이상 올랐는데 왜 올랐을까?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와도 유사합니다. 유가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사 봅니다. 뉴욕마감. 자, 유가 급등, 애플 강세 헐헐, 나스닥이 1.22% 올랐다.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뭐가 올라야 돼요? 기술주들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애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 올라왔을까요? 버크셔에서 투자한다. 뭐 10억 달러 정도인가요? 10억 몇천 달러대 투자가 있었다는 얘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더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가 부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주에 뭐 4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더 올라갑니다. 애플 등 IT주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1% 가까운 상승. 다우가 1%, 나스닥은 1.22%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20.05포인트 올랐습니다. 2066. 코스피가 2000,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죠? 코스닥도 가면 좋겠고. 다우존스가 175포인트 올랐습니다. 17,700. 나스닥이 57포인트 오르면서 4,700. 자, 이날 증시는 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 자, 이것만 보시면 끝납니다. 이날 증시는 국제 유가 상승과 시가총액 1위에 애플의 급등에 힘입어서 장 초반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오르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는데, 공급 과잉에 대한 기대가 해소의 기대감입니다. 해소 기대감.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름 비축량이 적네. 그러면 과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0억 7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에 3.7% 올랐습니다. 정말 급등이죠. 애플 주가가 2개월 만에 하루 최대 평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의 한 개 업종에 대한, 한 업체에 대한 투자한다? 그러면 상한가가 뭐 몇 번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한가 제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3%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 증시를 따라가고 있고, 안정화된, 그리고 성숙된 매매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2% 3%만 가도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애플이 3% 이상 올랐다. 정말 급등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파동이 빠르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타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쵸? 단타치기 좋기 때문에 국내 시에 많이 투자가 온다. 네, 기타 잠시 뒤에 보겠지만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도 몇 개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유가 상승이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투자한 것 때문에 올랐다.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가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 지표가 부진합니다. 부동산 지표는 예상 하회예요. 제조업과 부동산이 엉망이에요. 별로예요.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활동이요, 3개월 만에 다시 침체됐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죠. 제조업이 살아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네, 가장 기본이에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순차적으로 합니다. 1, 2차 산업이 살아나고 유지가 되어 있어야 3차 산업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이 약하다는 얘기는 1차 생산업과 함께 2차 산업까지도 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서비스업 지표가 아무리 좋아봤자 1,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가 쉽지 않다. 살아지 못한다면 경기가 같이 동반 상승을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지만 단기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죠? 미국의 주택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도 예상을 밑돌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택 건설업체 NABHB가 집계한 미국의 5월 주택시장 지수가 4개월째 58을 유지했습니다. 시장에서 59 예상했었는데 1 모자라네요. 50을 웃돌 경우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거의 60에 육박하니까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지난달에는 54로 집계가 됐었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냥 지표가 54든 5든 6이든 8이든 간에 안 좋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제 공급 과잉 해소 기대감에 급등했다. 봤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달러 약보합 금값 강보합입니다. 유럽 증시 약보합, 중국의 지표 실망, 광산에너지 상승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가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나흘만에 하락이 되어 있는데 중국 경제지표가 부진이 있었어요. 초반 약세권에 머물다가 광산 에너지주가 오르면서 낙폭을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죠. 중국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업주가 회복력을 보였다고 해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보자. 주말에 나온 중국의 지난 4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6.8%보다 증가폭이 둔화한 것이 시장 예상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고정자산 투자와 소매 판매도 일제히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뭐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냥 반등이 있었고 되돌림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버텼다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 잠깐 볼게요. 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입니다. 전거래일입니다. 전거래일과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나온 거 보시게 되면 다우 올랐습니다. 나스닥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왜? 기술주 부분이기 때문에 1% 이상 가장 많이 오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1.5% 59% 올랐고요. 다음이 나스닥, 다음이 다우입니다. 니케이도 좀 반등이 있었어요. 강보합 정도에서 약간 풀렸습니다. 상해종합은 일부 0.8% 정도 올랐고요. 항세도 마찬가지. 영국도 강보합세, 독일도 강보합세. 프랑스만 약간 낮았네요. 프랑스만 약보합세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어요? 전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론 짓자면 일단 유가가 살아나고 기본 그 베이스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들도요. 2차, 3차 부분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조업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제조업 안 좋고 부동산 안 좋다. 이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받쳐주면서 다른 산업이라거나 시장 분위기도 조금 한숨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유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한 50달러 전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못해도 40달러 후반대는 버텨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업종이나 증시 현황에 악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름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싸면 좋겠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소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산업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름값이 싼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십시오. 아셨죠?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럼 미증시 봤고요. 미증시 받고 이제 뭐 볼까요? 국내로 넘어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시 넘어가고요. 뉴스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전일 1967로 마감합니다. 2000포인트 돌파가 아니라 1900포인트대 중반선에서 버팀목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오전 9시 39분에 1961.32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900의 중반입니다. 50과 60선이 1900 중반인데 해당 자리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잘 버티고 있다. 그럼 지지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큰 흐름과 함께 방향을 보다라면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평에 만나주고 밀어줘요. 지지받고 올라가요. 다시 지금 현재 흐름은요 우상향이 아니라 좀 조정이라거나 횡보 이후에 좀 꺾일 만한 눌림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요 1800을 깨고 600을 깨버리면요 아마 개인 투자들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200을 강력하게 돌파한 게 아니라 한 번 갔다 내려요. 3번 딱 한 번입니다. 연봉 기준. 그리고 나서 다시 1000포인트 때 한 중반 한 500 400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대박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야, 내년 같은 경우에 내년 연말에요. 12월 말이죠. 12월 여기 정리 다 해놨었는데 다 지워져가지고 스티커가 총선 아닙니다.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대선 결과 전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끌어올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쉬겠죠. 쉬었을 때 10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무슨 얘기 나올 거냐? 경기 부양할 겁니다. 증시 살릴 겁니다. 라는 얘기와 함께 주가 부양책과 함께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그럼 거기에 뭐가 돼요? 기회절이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이 약간 꺾일 것 같은 모습이에요. 월봉 그림 보셔도 2011년부터입니다. 11년부터 16년 현재까지 2000포인트 전후에서 중심의 자리에서의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래 갑니다. 4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상승 이후에 횡보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방향을 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즉 많이 빠진 형태에서 완만하게 원형 바닥이라면 돌리겠지만 지금은 들어올린 형태에서 횡보 중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 나오면 뭐예요? 기회입니다. 주봉상 그림 1950, 60 전후입니다. 여기서 약간 튀어주면 2000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2100, 200을 돌파하기보다 1800, 600포인트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씩 빠집니다. 자,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전거래일 날에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일부입니다. 정말 소액. 대량 물량까지 아니고 소액 물량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더 많이 남아있는 형태였어요. 살아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상으로는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700 넘어가고 올라왔지만 정거래 701포인트 왔지만 역시나 개인의 매수가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700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갔다가 윗꼬리 찍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 보시게 되면 700 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왠지 한 번 더 눌림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봉상 버티고요. 일봉도 버티지만 지금 두 달 넘게, 두 달 가까이 3월부터 시작해 3, 4, 5 두 달 넘게죠. 6월 5월 중인데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0을 돌파할 시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뻗어가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 뻗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자리가 강력하게 우상이 나온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부담감을 가지고 봐야 될 자리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고 지수보다는 개별주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개별주에 대한 종목 매기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증시 같은 경우 보세요. 나스닥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오를 때 누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예요? 애플 때문에. 애플과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지 전체 시장이 갔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어제 업종 상위 상위 10% 아니요 10종, 20종 정도 종목들은요 총 시총이 빠졌어요. 오히려. 근데 바닥권에 있던 거라거나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별주로의 종목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거. 항상 그러지만 지금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죠? 자, 뉴스 봅니다. 기사는 9개 정도, 카드 뉴스까지 9개 가져왔고요. 자, 이거 안 좋은 얘기예요.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뭔가요? 자, 레커 미국의 연준 은행장이요. 6월 금리 인상 근거가 꽤 강하다라는 얘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지수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 지수 빠질 것 같은데 이 얘기입니다. 그쵸? 아, 왜요? 아, 왜 지수 빠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요즘에 좀 잠잠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옐런 총재가 한번 그런 말 가끔 하죠. 나올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지수는 빠지거나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부담감이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는 조정을 나온 경향이 많았고요. 올리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이야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조심하라는 얘기죠. 아까 지수 봤던 것처럼 다우나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왔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양봉이 있었지만 이평회전 윗꼬리 모습이 있었다. 즉 금리 인상 이게 나와준다라면 조정이 나오거나 실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오는 6월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근거가 꽤 강하다라고 제프리 레이커 미국의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이 주장했습니다. 누구예요? 제프리 레이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 왼쪽입니다. 잘생겼는데 아저씨. 네, 머리도 수 많으시고 이분이 왜 이런 얘기 하세요? 올초 하방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는데 참 옐런 총재가 조용하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네. 자, 워싱턴 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은 우리는 분명히 2%에 근접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상당한 호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에 나타났던 하방 위험 요인은 사라졌다라고 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시장이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먹고 살만하고 직장 가진 사람도 많고 하니까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또 바뀔 거예요. 얘기 돌릴 겁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라거나 지수 움직임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단순한 지표라거나 이런 부분들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얘기 바뀔 것 같아요. 자, 올해 언급한 올해 초의 하방 위험 요인은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그에 따른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 보조, 미국 달러의 강세, 저유가 등인데 유가 올라죠? 유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은 아직 남아있긴 한데 일단 뭐 미국 달러 약세와 함께 유가 상승 이런 것도 나와줬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면은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는 매파 시각을 최근에 보여가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늦추면 위험 요인이 커진다. 올해 초에 늦췄어요.
네, 감안하게 되면 이제는 빨리 올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해 한 번에 두 번 정도 올릴 거란 얘기가 있는데 또 한 번의 시기가 6월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리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안 좋은 거 아시죠? 자, 날짜 언젠가요, 근데? D-Day입니다, D-Day. D-Day 알아야 돼요. 언제일까요? 여기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이 미국 국채선물 가격 동맹 바탕으로 선출하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오는 6월 14일부터 며칠이에요? 6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례 통화정책회의 금리가 오를 확률이 몇 프로예요? 3.8%였어요. 그리고 오는 9월과 12월에 금리 오를 확률은 39%, 59%입니다. 3분기, 4분기에 오를 확률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39, 59니까 뭐 연말에는 어쨌든 거의 무조건 오른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6월 같은 경우는 금리 확률은 오를 확률은 좀 적어 보이지만 날짜는 언제예요? 6월 14일부터 이틀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중반입니다. 6월 중반 정도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보고 가지고요. 그 시기 전후해 가지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올려버린다면 지수가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잡아가기보다는 잡았던 종목들 좀 대응을 하고 나와서 만약 실제로 유가가 좀 떨어진다, 금리 올려버린다면 단기 이제 조정 폭락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잡으면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얘기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요.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한다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 우르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원래 새거가 나오게 되면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관심이 몰립니다. 그쵸? 그래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리포트라거나 분석 내용들 혹은 그 회사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영어 잘하신다거나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종목 같은 경우도 한글로 되어 있고 분석 리포트 다 되어 있는 것도 보면서 잘 모르는데 해외 주식에 잘 모르는 주식에 투자한다?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에 대한 국내 주식에 대한 지분을 줄여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가는 겁니다. 접근하기 쉽게 바뀌어지면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펀드라거나 이런 거 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해외 무슨 뭐 예전에 그 뭐 있죠? 친디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냥 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아직 안정화되지 못했다. 잘못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손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올해 해외 주식 직접 거래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차이나 A주 CSI 300 인덱스 ETF가 5,098억 원인가요? 홍콩 상장 증시입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 많이 아시는 거죠? 다임러 아시죠? VS 버저스 인버스인가요? 네, VS 인버스, VS 레버리지, 알리안츠. 알리안츠 보험사 아시는 내용들 그럼 유럽 쪽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발코시 뭐 어렵네요. 레버리지 300 원유 ETF. 원유 이제 원자재 투자하는 거 있었고요. 바스프도 이제 제약 쪽이죠. 많이 보셨을 거고요. BMW 10이 나왔는데 681억 정도의 유럽 쪽입니다. 차량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BMW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 못한 상태에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ETF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면 개별 종목 자체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매할 때도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환율 쪽입니다.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별주를 하시던 뭘 하시든 간에 국내 종식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수수료도요 굉장히 높아요. 해외 주식은요 거래 수수료율이 0.3에서 0.7%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단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윙 이상 중기 정도 이제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해외 주식을 접근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지만 개별주 단타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괜히 또 해외 주식 하려고 하다가 수수료 까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삼성입니다. 바이오 속도전 2020년 전 제품 상업화 가시권입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SB8
유럽 임상 3상 진입, 전체 파이프라인 상업화의 가시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요, 창립 4년 만에 모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상업화를 가시권에 두게 됐습니다. 상당 얘기도 있었는데, 가장 개발 늦었던 파이프라인 SB8이 유럽에서 개발 마지막 임상인 3상에 진입하게 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모든 파이프라인 그 제품들이 상업화에 진입하게 되고, 임상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판매, 매출로 이어질 거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뭐 VR 시장 얘기했고요, 사물인터넷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어차피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유병장수 100세 시대.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되면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지고 다쳐요. 상해요. 그거를 교체해줘야 되고 수리가 아니라 치료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미 닳고 닳아가지고 마모되고 상해버린 것을 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혈관 같은 경우라거나 아니면 피부 조직이라거나 다양한 바이오 제품들이, 생체 의학 제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발전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병 100세 시대 혹은 150세 시대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 몸에 안 좋은 거는 갖다가 바꿔 끼고 하면서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이오 제품이라거나 생체 의학 제품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그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적용을 해 나가고 있다. 상용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SB8에 대한 얘기 보시게 되면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쭉쭉쭉 해가지고 나오는데, SB8 글로벌 임상 마지막 단계 진입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6개 파이프라인 모두 상업권을 가시권에 두게 되었다. 베네팔리, 폴릭12, 쌈이죠. SB9, SB5, SB3, SB8까지 6개 다 나와 있습니다.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 파이프라인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 베네팔리가 1월 유럽 허가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해당 되죠? 알겠습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요, 바로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외에도 삼상 마무리한 SB5, 슈미라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들어봤을 겁니다. SB3 같은 경우는 임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정들 관련해가지고 내용 나온다. SB8 같은 경우는 삼상이 언제? 2018년 마무리, 2018년 마무리되고 2018년 말과 2019년부터는 전 파이프라인들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얘기입니다. 버크셔 얘기죠. 아까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에 투자한다는 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좀 자세히 해볼게요. 버핏이 야후 인수전 참여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애플의 지분까지 투자, 노선 변경하는 거냐? 투자팀이 결정사항 버핏 회장 개입 안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 회장의 의견이 아니라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사죠. 투자사가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예전에 제지 생산 회사인 거 아실 거예요. 전설적인 투자자로 아직까지도 한간에 이분을 따라하고 싶어요, 이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 제지 관련 회사였는데 인수하고 나서 뭘로 바뀌었어요? 투자 회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내부 결정 사안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나왔던 거다라는 얘기 같아요. 자, 오하마의 현입니다. 오하마.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요, 약 1조 2600억입니다. 10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애플 지분 981만 주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IBM 지분도 추가 매입했다고 해요. 보고서가 나왔네요, 어제. 3월 말 기준 나왔는데, 최근 애플 주가가 실적 분인 여파로 90달러 선에 머물고 있었던 감안을 하게 되면 손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애플의 주가를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후반에 아이폰 7 출시가 나오면서 아이폰 교체 사이클이 시작되면 주가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삼성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를 애플이 먹여 살린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빠르면 2번 정도 신제품 내놓으면서 그 사이클이 빨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만간 세븐이 나오게 되면 좀 다른 문화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성에서 갤럭시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루나 이틀 밤새가지고 사지 않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많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이라거나 아이패드라거나 신제품 나오게 되면 뭐 며칠씩 밤을 새거나 앞에서 진을 쳤다가 첫 번째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이게 약간 문화의 차이인데 사전 예약이라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얼마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S6 모델 S죠. 같은 경우도 사전 예약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12조 원 정도인가요? 매출 나왔죠. 이 사전 예약 제도를 통해서 미리 선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빨리 반등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버크셔가 3월달 얘기했던 거 했죠. 얘기 나와줬고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쿨빈더 가르치아 애널리스트가 아이폰 생산이 1년 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망스럽다. 이게 나왔었는데요. 내년도 아이폰 판매는 12%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주가 목표치도 현재보다 60% 이상 높은 수준. 그러면 지금보다 한 1.5배, 1.6배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네. 애널리스트들의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의견이 많다라는 정도만 좀 보시고요. 자, 소설 감각입니다. 이건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채식주의자로 한국인 최초 면북화상 수상했다.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작가가 해외에 유명한 3대 작가상입니다. 3대 작가상에 수상을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대 문학상이죠.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 더불어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아까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 바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중간에 걸쳐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증시라면 코스피로 바로 직상자는 경우도 있지만 코넥스 갔다가 코스닥 넘어갔다가 코스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다못해 코스닥으로 갔다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 코스피로 가는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기분 좋은 일이고요. 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자,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 대전.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 가게 되면요, 꼬마들이 아직도 그렇죠. 뽀로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들도 아직은 뽀로로 좋아합니다. 아직은 터니메 카드를 몰라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에요. 터니메 카드를 아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요 지금 막 피곤하실 거예요. 애가 뭐 이것 사줘야 되고 저거 사줘야 되고 터니메 카드 저거 사다 줘 근데 없어요. 막 품절돼 있고 못 사고 난리죠. 또 한 번의 터니메 카드 광풍일까요?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투바엔 최초 변신 로봇 다이노코어 제작 손오공은 신작 터니메 카드 W로 다시 한번 광풍을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달 맞죠? 이번 달이고 이제 또 다음 날은 9월이에요. 재결정이 되겠죠. 자, 떠봇으로 변신 로봇 신드롬을 일으킨 손오공과 영실업이 터니메 카드 또봇 후속 작품을 선보입니다. 슬라스틱 코미디 애니메이션 라바로 인기를 끌었던 투바인이 처음으로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을 내놓습니다. 자, 3강 구조로 간다는 얘기예요. 손오공, 영실업, 또 투바인, 라바 아시죠? 삑삑 소리 나는 거.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 라바 탈 거야, 노란 라바 탈 거야, 그거. 자,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바인이 신규 애니메이션 다이노코어를 제작해서 24일 사업 설명 개최합니다. 다이노코어가 9월 방영입니다. 자, 언제요? 9월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대전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9월쯤 되겠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로 15분물 39편 제작된다고 합니다. 9월에 시리즈 1 내년까지 2, 3 방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바로 성공을 거둔 라바 투바인이 작품 내놓다 보니까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신 로봇이잖아요. 애들 좋아해요 이런 거. 다이노코어 로봇 해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터니메 카드 같은 경우도요 19일입니다. 새 시즌 터니메 카드 W 방영을 앞두고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 17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저기 마트 갔더니만 물량들이 막 나와 있더라고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변신 로봇의 전성기라고 할까요?
전성기 그리고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아이가 있는 분들의 경우는 미리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미국을 위협하는 사우디입니다. 13번째 뭐예요? 채권국입니다. 돈이 많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갑이 형님이다라는 말 있죠? 지갑이 형님이다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38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채 보유량 공개가 40년 만에 처음인데 미국 제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사우디의 국채 보유 규모가 1168억 달러로 보유순위 1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 미국 우리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 안 들어? 오이씨 야 이거 돈 내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돈 가지고 자금 가지고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으면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이 많다 하더라도 당장 쓰진 않습니다. 근데 왜 사우디에 관심을 갖게 가느냐? 사우디가 지금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액을 헐어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채권 추심을 빨리 돈 내놔라 빨리 환급해라 라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57분 넘깁니다. 오늘 증시 일정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광공업 생산 나와주고요. 추가 변경상장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 헤드라인 하반기 주식시장 동향과 전략 수급편 스타일 로테이션 중소형 성장주 강세 맞죠? 창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베타 유한사증권 나왔네요. 삼성증권 원화건수 대비하는 효율적인 대비 하반 경직성 그렇죠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걸 뭐예요? 지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 개별 종목에 집중해라 이 얘기입니다. 집중하시고요. 시간은 57분 선재공연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 아침 이시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끈한 수익 만들어 가시기로 선재공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양봉캔들 레드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